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현대소설 07에 해당하는 이제 윤은기 선생님의 수갑, 날개 또는 수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밟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빨리 요거 보고 다른 것들도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 좀 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들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은기 선생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 아오켤레의 구두 나무산에 알고 있죠. 그 소설의 연작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권씨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권씨가 나오잖아요. 알겠지만 그 아오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도적질을 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치? 근데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떠나서, 그쵸? 내용 떠난 걸로 이제 내용이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권씨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볼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독림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어떤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제복을 그냥 입으라고 하면 뭐 권유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약간 이제 강요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실 원래 했던 것들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안 했던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특히나 제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일할 때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약간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 요거를 딱 제목에 대입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날개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어떤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갑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억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복이라고 하는 것을 양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을 상실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윤은기 선생님의 특유의 내용이잖아요. 소외될 사람도 되게 잘 다루시는데, 그때 당시 어떤 우리나라의 7,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제기했던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난쟁이 가수와 어울린 장공이나 아니면은 뭐 신경수 선생님의 뭐 외딴방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본 친구들은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네들어 독림산업 사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 밑줄.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상태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제복을 이제 입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얘네들이 속한 과에서는 반대의 의사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상태를 내세워서 이제 가가지고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막상 장상태가 이야기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장상태가 얘기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일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씨 구서라고 되어 있어.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마련해서 뭔가 협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협의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를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아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치? 자, 이어서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장상태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 자리가 반대 의사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장 선생님 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랑데뷰가 아닙니다.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필요한다면 피용자,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해서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장상태를 비난하고 있죠. 회의라고 하는 자는 당연히 의견 내세우는 자리인데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말이 맞냐? 말할 거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장상태를 다시 한번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여기 밑줄 난 그런 일에 적임이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장상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날 내세웠냐? 그래서 우군 네가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군은 이제 우기환이라 그래서 얘는 조금 뭐랄까 약간 진취적인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적극적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화가 이제 얘네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내가 적임자가 아니었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떠들어 대봤자 제복은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알겠지만 회사가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람은 요 총 3명의 인물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현재 장상태랑 이제 우기환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민도식이 나와서 말리고 있는 상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수집하는 건 처음부터 요식, 형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왜 회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길은 2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던가. 즉 그냥 회사의 입장대로 우리가 제복을 입든가 아니면 이어서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겨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정할 일이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예 우리가 회사 입장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입장으로서 벗던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기도 뭐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 있어. 제목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음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내가 바로 권씨예요. 그러니까 이 권씨는 지금 현재 이들의 대화 상황을 관찰하면서 뭔가 웃긴 거죠. 그치? 참고로 권씨는 대학을 나온 지식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 글을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수인을 불렀다. 이봐, 저기 저 사람 내가 좀 보자고자 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수인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나가기 전에 그쪽의 사진에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우습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여기에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권씨가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웃겼나 보죠?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아, 그럼 당신도 독림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권씨는 지식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산직에 지금 종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권입니다. 권 성까지 짝을 채워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를 작정한 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산태는 지금 현재 딱 보면 알겠지만 권씨를 무시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 밑줄 그어볼까?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도식은 지금 현재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딱 민도식이 봤을 때는 권씨가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의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다. 장상태와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2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낼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권씨에 대한 외양 묘사가 지금 들어갔죠. 그치? 일종의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권씨가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격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세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격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를 이틀 동안이나 엿듣고 있었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장에 팔이 뭉덩 잘라져 나간 사람도 있고 그 팔갓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엔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생산직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일종의 이쪽에서는 산업화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고민하는 것을 권씨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니 그냥 제복 입냐 안 입냐 약간 목숨과도 관련이 없는 것들인데 여기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권씨는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의 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상태는 놀란 것이죠. 왜?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서로 일하는 공간이 다르니까 정보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권씨가 지나가면서 들어봤을 때는 얘네들이 고민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뭘 유도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어떤 성찰과 반성을 유도할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의 끝이에요.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여기 밑줄 민도식과 우기한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상태가 안 나온 걸 보았을 때 얘는 그냥 아마 제복을 입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얘네들은 나름대로 반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요.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을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개인의 입장보다는 사회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한의 돌연한 행동, 여기서 말하는 우기한의 돌연한 행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기한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가요. 초벌을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을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다닌다는데도 부두부두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뒷조차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는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권씨겠죠? 그치? 요쪽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결정 내도록 하게. 도어가 닫히기도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뒤를 따라 붙는다. 장성재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맞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는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장성태는 이제 수용을 하기로 한 거죠. 제복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얘는 이제 거부를 하다 보니까 회사를 나가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도식만 남은 상황이겠죠.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기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내는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왜냐면 아내는 이제 현실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민도씨한테는 아예 그냥 제복 입고 나가 이제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제복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내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까짓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버릇단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객거리를 했지만 여기 밑줄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 나가 집을 나서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민도식도 수용하는 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치?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좁은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봐 본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 뭘 느낀 거야? 그렇죠. 바로 억압의 상태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정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획일적이죠. 그치?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속곳을 우러러보며 사과를 제찬하기 직전의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밑줄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을 해서 지각한 사람 민도식을 야유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최승호의 국어 같은 거 떠올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수아래도 실려져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식료품가게에 걸려있는 북어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 북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북어들이 얘기하죠. 너도 북어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민도식도 우리가 소시민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주는 부분이죠. 자, 이어서요. 검정 공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서 사복 차림의 의록공문에 따라 붙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매돌토리로 떨어지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체육대회계의 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아, 그렇군요. 민도식은 일단은 가긴 갔는데 제복은 아직까지 입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알겠지만 점점 이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그렇다고 정문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민도식의 일종의 내적 갈등이자 열린 결말로서 내용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아마 지금 현재 민도식이 하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얘도 소시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아마 이제 수용하는 값으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읽어내시면 되는 거였는데 아마 이제 얘가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권 씨의 어떤 상황들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만한 건 2번과 4번 정도로 풀어볼 만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사실 내용이 좀 웃겨요. 사실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 내용인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이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7, 80년대 상황 자체를 쭉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그러면 알겠지만 이때 당시도 이제 언론 통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있었던 시기가 있긴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보시기 전에 그냥 막 보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이거 4번의 보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언론 통제나 이제 이런 것들, 특히나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도 얘기했었지만 3S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들에서는 이제 이걸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전두환 시기였으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3S 정책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뭐 이제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같은 영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게 그때 시기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언론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건데 이걸 되게 유쾌하게 풀어나갈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박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을로 가서 노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게 된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인데요. 이거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은 더 안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하는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현실의 흥미를 잃어 취재도 기사 쓰기도 시큰둥하다. 그럴만도 하겠죠. 변두리 동네로 이사온 박 기자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는 동네 어르신, 이분들이 노인들이에요.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피해 다녀요. 그러던 차에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의 한 불효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불효자와 이제 어르신들의 갈등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게 귀여운 장면이거든요. 자, 근데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이야기 중에 당사자가 나와서 어르신들과 말다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제 박영하를 찾아와서 여기 나쁜 새끼 하나 있는데 걔를 위해서 기사 하나 써줘 이랬던 거야. 사실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궁금하긴 하겠죠. 자, 읽어볼게. 젊은 순경 봤지요. 저렇게 자기의 허물을 뉘울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까 여기 밑줄 개가 짖지 않고 백이겠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불효자에 해당하는 사내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얘가 하도 나쁜 짓을 벌이니까 걔가 짖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얘가 하는 거 개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어서 정부에서도 충효 어쩌고 했으면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 할 거 아니요. 그리고 박 기자 어떻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노인들이 이제 박영하를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지?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털보 영감이 이번에 영화를 물고 들어갔다. 뭐요? 신문에 달라니 무엇을 신문에 내요? 사내가 털보 영감 말을 채뜨리며 악을 쓰고 나섰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야. 여기 밑줄 개를 짖으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개가 짖는 것과 신문의 역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개는 짖는다. 하지만 신문의 역할은 뭐냐? 어떤 정보를 알리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태 미안해요. 개도 못 봐서 짖는 이를 신문기자가 손 껴안고 있으란 말이요.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할 줄 알아? 여태 말이 없던 굴대 장군이 깡 내질렀다. 민영감은 배실배실 웃고만 있었다.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지. 내가 어째서 신문에 낸단 말이야. 사내는 신문 나오냐 나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두고 봐. 신문에 나는가 안 나는가 두고 보라고. 잡것 어떤 놈인지 신문에만 내봐라. 그때는 저 죽고 나 죽고 정말 사생결단하고 말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 사내가 지금 박영하를 협박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작자는 불효자는 이를 악물고 들떼놓고 을러뱉다. 영하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 웃고만 있었다라면서 영하 입장에선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신문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만만 안 하면 신문기자 배때기에는 첩혈간 줄 아시오. 잘 본다. 생사를 못 잡아 환장하더니
나중에는 신문기자까지 끌어내는구먼. 환장, 그게 어디 대고 하는 말버릇이야. 좁쌀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라면서 확실히 얘는 예의 범전이 없는 새끼인 거죠. 그지? 순간 세퍼드가 짖었고 스티치와 포인터도 덩달아 짖고 나섰다.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걔들이 다시 누그러졌다. 여기 잘 봐봐. 방금은 저 걔들이 왜 짖는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걔는 까닭 없이는 안 짖어. 여기 밑줄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말 없이 시부렁대지만 걔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걔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저 시퍼런 눈 봐.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 짖는단 말이야. 털보 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짖지. 걔가 못을 알아들어 짖는단 말이요. 저 걔한테 붙인 또철이라는 이름이 또 누구 이름이요? 걔한테 멀쩡한 사람을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부터 속내가 화난데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사날 제 멋대로 짖는단 말이오. 사내는 이를 앙다물며 좁쌀 영감을 노려다보았다. 작자는 이만저만 끈질길 성미가 아니었고 이쯤 했으면 진력이 날 법도 한데 귀엽고 물고 늘어졌다. 갈등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철이가 네 이름이니 이 말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임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적의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지었어?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라는 이름은 임자 혼자 이름이고 전세나서 등기라도 해두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내를 지금 놀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치? 좁쌀 영감이 따져봤다.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거 아니고 뭐요? 이 사람이 또철인가 봐요. 사내가. 저 사람이 날 말을 들을 끼에 말뚝에 박았나. 대한민국의 또철이가 임자 혼자뿐이 아닌데 어째서 그게 임자 혼자 이름이야. 영감이 삿대질하자 또 덩달아서 셰퍼드가 컹 짖었다. 영감의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개를 통해서 일종의 풍자와 해악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그죠? 사실 수능에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작품이긴 하긴 한데 그냥 재밌게를 읽어보는 작품이긴 해요. 이 골목에 사는 또철이 나 하나뿐이니 나 들으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면 뭡니까? 바르기도 그쪽 검둥이 세상에 센 게 이름 놔두고 아무리 걔한테 사람 이름을 붙여 허구한 날 또쳐라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요 사내가 지금 경찰한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내는 순경을 돌아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걔가 으르렁거렸다. 걔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조문이 있단 말이야? 있으면 가져와봐. 이놈은 총독, 일본 총독 이토, 이놈은 인규, 이놈은 아빈, 이놈은 또철이, 또 이놈 뭔 줄 아나? 모를 게야. 아직 안 짓고 아껴뒀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규는 여러분 잘 모를 것 같고요. 아빈도 잘 모를 것 같고요. 근데 또철이는 확실하죠. 친일파, 나쁜 새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름들의 인물들은 다 부정적인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철이 너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넌 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싼 나무를 사다가 중량입니다.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된 바로 그만큼의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참 대담스럽게 여겨졌다. 저 오동나무는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노인들은 밑줄이여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를 하며 자기 것 이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영화가 이제 이 노인들의 모습을 일종의 오동나무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오동나무와 이 동일시를 해서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쪽 햇볕에 놓여놓은 분재로 눈이 같다.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는 또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게 비틀거리고 얹혀서 뻗어야 하는가.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부집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 조건의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재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건 사실 자신의 처지죠, 여러분들. 통세한 거리에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는 나는 뭔가? 저 분재일까? 그렇게 빗대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영어는 멀겋게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개선하기 시작한 거죠. 여름인가봐요. 무릎을 그쳤던 매미가 또 찍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에 솟아오르는 한 줄기의 시원한 분수였다. 매미는 지상의 생애 일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속에서 7년에서 17년을 일충으로 기다린 것이다. 적어도 7년에서 17년을 벌려 태어나 7일 살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찌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여기 밑줄. 그 기나긴 기간을 땅속에서 벼르고 버렸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매미의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내가 읽어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알겠지만 이 매미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도 당연히 영화라고 하는 캐릭터는 뭔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성찰의 매개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의 한순간을 아껴내지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매미 소리에 취했던 영화는 책상 머리로 갔다. 아까 그 기사, 노인들의 기사를 얘기하는 거죠. 써야겠다 생각을 했다.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영화는 이제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로 결정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사는 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본문 정도만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